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언제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광주에서 13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13번째 환자는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들이 큽니다. 광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대구를 향해서 광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구의 확진자 두 가족 7명이 오늘 처음으로 광주에 도착해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구 환자 치료를 포함해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국의 유성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오늘 또 13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 대구 지역 확진자들 7명을 또 광주에 도착했고요. 예. 시장으로서 오늘 챙기셔야 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1일 날 우리 광주 공동체가 대구의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지 3일 만에 오늘 두 가족 7명이 빛거울 전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뭐 그렇게 중증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이제 염두에 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이 넉넉지 않은데 대구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우리 광주 확진자들이 소외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광주시장으로서 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환자들을 치료하더라도 절대로 다른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나 우리 환자들이 이 치료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13번째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분은 어제 이제 1차로 양성으로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저희가 동선을 파악해서 방문했던 시설은 소독하고 다 폐쇄 조치를 했고, 지금은 접촉자들을 확인해서 격리 조치하고 검사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 기자, 네. 오늘 나온 13번째 확진자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광주 남구 봉선동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이고요. 확인해봤더니 신천지 교인은 아니고요. 또 네. 확진자가 최근에 일가족 확진자가 나왔던 양림교회 다녔던 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여행 경력도 최근에 없고요. 그래서 이분의 동선이나 접촉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밀하게 확인 중에 있고요. 이분이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데 여기 그리고 이분이 다녔다는 병원 두 곳, 이곳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가 되고 현재 방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셔서요. 음압병동에 있는 전대나 조대로 가지 않고 빛거울 전대병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신 교수님, 지금 이 13번째 확진자가 말이죠. 방금 우리 유성호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신천지도 아니고, 또 문제가 됐던 광주 양림교회 신자도 아니고, 또 뭐 어디 해외를 다녀오신 적도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 건 지역사회에 지금 전염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12명의 환자들은 다 감염 경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염을 우리가 봉쇄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향후에 우리 광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또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광주광역시의 방역 대책도 한 단계 좀 변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최대한 향후에는 피해를 어떻게 좀 축소할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시에서 이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무원 중심으로 재난안전 대응 본부를 세웠었는데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민간 합동 그 대응 체계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전문가, 뭐 병원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이거 피해를 줄일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광주의 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또 오늘 광주에 도착한 대구 확진자 문제 잠깐 좀 얘기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대구에 대한 지원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3월 1일 날 광주 공동체가 그 대구의 확진자들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했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환자들이 5천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가지 못한 사람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그런데 광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극한적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광주가 나서는 것이 저는 광주의 길이고 광주다운 것이고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하여서 했고요. 이게 발표되고 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셨지만 또 두 가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의료시설이나 시스템이 부족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확진자들의 치료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할 때도 경증 환자들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감염병 전담부 병원을 2개를 지정을 했거든요. 하나는 빛거울 전남대 병원 그리고 제2 요양병원, 시립요양병원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병상이 한 105개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절반 정도는 우리 이제 광주 확진자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절반 정도는 대구에 할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과 규모는 경증 확진자로 50명 내지 60명을 맥시멈 최대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샐 틈 없는 방역망을 갖추고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해서 결단코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미 오늘 7사람이 왔는데 그걸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2차로 2가족이기 때문에 3명, 4명, 2 앰뷸런스 구급차로 왔는데 그때부터 외부하고 내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3시간 이렇게 왔고 내려서도 완전히 방호복 입고 그리고 그 환자는 전신 보호복을 입고 바로 이제 병실로 옮겼고 병실도 이제 약간 좀 경과가 심한 분은 음압병실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병실로 했고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이제 그 병원식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하고 그리고 다 일회용만 쓰고 모든 폐기물은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그런 전염이나 전파는 없을 것이니까 시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유 기자,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남도 대구를 위해서 상당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의료진 그리고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보냈고요. 마스크가 부족하다니까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까지 준비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도시락은 또 의미가 깊었던 게 여성 자원봉사단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진도에서는 갓 수확한 봄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도시락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날마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 300개씩 계속 보낸다? 네네. 그렇군요.
사실 이 시장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대구를 지원하겠다는 광주시의 결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빨리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강주 정신을 나눔과 연대 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80년 5월 강주 사회가 안전히 고립됐을 때 강주에 나눔의 손길을 해줬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시점을 3.1절 101주년이 되는 3월 1일 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전날 29일 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그런 뜻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줘서 이건 시청의 담화문이 아니라 강주 공동체의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대구를 도와주자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이렇게 부추기는 효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 뒤에 여러 곳에서 예. 또 경기 같은 데서 또 시작을 따라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외부의 요청 없이 순전히 광주시의 결단으로 시작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도 실제 대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물론 우리도 이제 마스크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3월 1일 날 아침에 제가 대구시장께 일찍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이 환자들을 어떻게 병원으로 모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게 가장 절실하다. 시장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는데도 집에 이렇게 머무른다는 게 너무 비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제 저희가 그런 결심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 또 대구시장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아마 기자간담회 할 때도 그런 감사의 뜻을 비쳤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유 기자, 네. 광주시가 이렇게 이제 대구의 환자분들 모셔와서 치료를 하는데 뭐 마스크 보낸다, 도시락 보낸다 할 때야 반대하는 분들이 없었겠지만, 시장님께서 오늘 여러 차례 광주 지역에 감염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광주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수긍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쪽에 워낙 위중한 상황이고요. 2,000명 넘게 병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병원 가기를 기다리고 자가격리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체로 수긍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에도 항의성 전화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물론 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우려는 광주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을 경우 이런 우려는 인지상정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우려의 표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소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지지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대구에서도 대구 저희 KBS 기자들 전화 통화를 해보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표시를 했고요. 김부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고립감이 녹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대구의 심정적인 표현을 그렇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고립감이 녹는 것 같다. 저희들이 이제 그날 저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에.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일부 이제 우려는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는 뭐냐면은 한 110개 정도 되는 병상은 우연찮게 한번 집단 발생해버리면 다 차버리는 그 정도의 병상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또 그 제2 시립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현재 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빛고을 전대병원 한 70개 병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의견을 드렸던 것도 제3 감염병 전담병원이 빠른 시간 안에 지정이 돼야 된다, 이 조건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말하는 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그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는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저희들 전문가들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 환자를 받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준비는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이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날 이제 참여했던 43개 단체 보면 우리 전남대, 조선대 총장님들 그리고 또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 그리고 기독병원 원장님들도 오시고 광주의 의사협회장님들도 오셨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이 많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저는 이것이 강주의 길이고 강주가 가야 될 길이고 강주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완 사항은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광주가 대구를 지원한 게 굉장히 의로운 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게 나중에 더 생겨날 광주 지역 환자들의 치료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마 시장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빠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광주에 이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확진자가 13명인데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방금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들을 하고 계실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중증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중증의 경우에는 국가 지정 병원에 음압병상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전남대학교가 7개 병상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5개 병상에서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미 10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우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기독병원을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의 음압병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지정 병원 12개 병상으로 가실 거고요. 이제 경증의 경우에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전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빛거울 전남대 병원, 두 번째가 이제 제2 시립요양병원인데 이 두 개의 병상이 원래는 한 340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감염병의 경우에는 특성상 3m의 이격 거리를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제 고치다 보니까 이게 한 10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 정도는 대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최대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빛거울 전남대병원에 지금 몇 개를 쓰고 있냐 하면 우리 확진자 6분이 가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대구에서 7분이 와서 13분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쉬운 7분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구의 사태를 보면 언제 우리도 집단 감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무거운 감기 정도의 증상일 때, 그러니까 경증일 때 그런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소방학교 생활관 그리고 이쪽에 5.18 교육관 해서 거기에 이제 10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을 했고 바로 이제 한 200개 정도는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교수님, 지금 광주시의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향후에 이게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를 지금 우리가 이제 예상하냐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요. 근데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단계별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00명 발생했을 때, 1000명 발생했을 때, 심지어 10,000명 발생했을 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단계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현재 근데 광주시의 현재 계획은 대략 한 200~300명 정도 안에서밖에는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중증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100명 정도 발생하면은 한 5명 정도는 중증을 보는 상급병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 병상이 5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대구 경북 환자가 한 명 있고 4병상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100여 명 발생하면 5명 정도 쓸 그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17개 병상은 우리 광주만을 위한 병상이 아니라 전라남도도 써야 되는 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 50개 정도는 상급병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빛골 전대병원은 준비가 됐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했고 의료진 교육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빛골 시립 제2 요양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경증만. 원래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것은 중증도의 사람을 받는 곳입니다. 경증은 현재 생활치료센터에다 지금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토론하기 전에 한 번 또 통화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원래 시설 자체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꾸기에는 너무나 시설적인 한계가 많아서 원장님 생각은 아주 경증 또는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기능밖에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의료진도 없습니다. 의료진도 의사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또 간호사들도 감염병을 보기 위한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18명 정도 의사하고 간호사는 12명 정도 지금 파견을 보내주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간 생활지원센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단계별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하나 더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그 병원을 비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는 바로 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중증도 한 50병상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시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광주 시립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아직 의료 체계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이신데 그 얘기 잠시 두게 하기로 하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50개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광주 전남에 확진자가 13명 뿐이고요. 도대체 나중에 이 병이 어느 정도나 확산될 거라고 생각해서 중증 환자를 50명으로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발적인 향후에 아마 아주 우리가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환자 수는 대폭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이동 경로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격리를 지속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한 1개월, 2개월은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수는 있어도 몇 개월은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역학자들이 이 질병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은 어느 순간 또 집단적 형태로 한 100여 명 정도 한꺼번에 탁 나타났다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명 또는 1000명 이런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 500명, 1000명. 네. 당연히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가 지정 병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남대, 조선대에서 12개인데 이게 이제 가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미 이걸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립병원이 현재도 3개는 있습니다. DR병원 하나, 요양병원 2개가 있는데 근데 이런 전염병이나 감염병은 일반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을 전담으로 하는 이건 중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감염병 전담 시립병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거울 전담병원은 이동식 음압 병상도 있고 그게 없는데도 이게 공조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공기가 필터링에 의해서 정화해 가지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2 시립 요양병원은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어찌됐든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많이 있던 분들을 다 옮긴 거기 때문에 이게 병원이거든요. 병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생활진료센터에 가는 분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분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의 경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거울 우리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보다 좀 더 경한 분들은 이제 시립병원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환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음압병동. 음압병동은 지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대구로 넘겨주신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대구에서. 아니고.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중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국가 지정 병원은 병상은 지자체에서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앙국립의료원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 쪽에 중증 환자가 있는데 음압병성이 다 찼다 하면 서울이랄지 경기도랄지 다른 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쪽도 포화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대구에서 6사람이 우리 전남대, 조선대 음압병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늘 한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돌아갔고요. 현재도 5분이 조선대와 전남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압병실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국가가 직접 국가가 관할하는 관리합니다. 모양이군요. 그거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이제 경증, 중증, 그다음에 뭐 음압병동에 들어가야 될 심각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증은 아주 가벼운 감기 형태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환자들이 기존 아마 자료들을 보면 80%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80% 정도 우리가 평상시 앓는 감기 정도로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특히 또 연령이 낮은 경우에 또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한 33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한 명을 제외한 한 명은 외국에서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39세 환자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다 50대 이상입니다. 또 50대 이상이고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인 경우에 특히 또 나이가 아주 젊은 뭐 유소년, 청소년들에서는 아주 가벼운 감기 형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증상 치료 정도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우리 병원의 의료 자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까지 입원시킬 수 없다는 개념 때문에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약한 분들을 이제 모셔서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시장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치료센터. 예.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현재 강주 상황에는 별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는 이제 확진자가 다 나오면 아니, 지금 확진자 13명이니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다 음압병상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증을 병원에 보내다 보니까 정말로 중증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가정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고 무증상일 때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다 심각한 중증인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외부와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원이 아닌 뭐 연수원이랄지 이걸 생활진료센터로 이제 치료센터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염 전담 병원이 105개 병상을 확보했는데 지금 13개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2군데를 정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18 교육관, 소방학교 생활관 해서 여기에 한 110명 정도 들어갈 거랬는데 단기적으로는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충을 할 겁니다. 아마 추가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생활지원센터는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생활치료센터는 단순히 환자들을 거기에 격리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그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자신들이 감염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광주시가 마련해놓은 그 소방학교하고 5.18 그 시설은 아직 이런 시설들이 보완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가급적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이 정도 2시설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난 2월 4일 날, 5일 날, 6일 날 16번, 18번, 22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했던 접촉자들이 이제 소방학교 생활관에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뭐 다른 지역보다 잘 차단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 전염 문제에 관련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신천지 교회 문제인데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죠? 다 끝나셨나요? 어떻게 잘 진행되셨습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직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근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SNS나 이런 데 보면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마치 강주시가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대응을 미흡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 날 저녁 자정에 이제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 신천지 환자 첫 번째.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TF를 구성하면서 신천지 대표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강제 조치를 하고 강제 폐쇄를 하면서 2월 16일 날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1사람을 신천지 측으로부터 바로 당일날 받았습니다. 그걸 검사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4명이 양성이 나오고 7명이 음성이 나왔고 그 4명을 접촉자들을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3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 교인들 중에서 감염 확진자는 7명으로 현재까지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명단 전수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협업 관계가 유지되면서 신천지 신도가 32,000명 강주만 해서 전라남도까지 하면 5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구 경우에는 10,000명 내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32,000명이라는 걸 숫자를 확인을 했고 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24,000명밖에 안 했습니다. 한 2차례 보내줬는데 이게 7,200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 날짜로 이 7,200명에 대한 명단을 보내주지 않으면 바로 고발 조치하겠다 해가지고 그 명단이 32,000명 가까이가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화로 거의 다 전수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유증상인 사람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 검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문제, 예배 금지 문제 완벽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뜬 소문 믿지 마시고 우리 보건당국이나 강주시의 발표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기자, 시장께서는 지금 신천지에 대한 대응 명단 다 확인해서 지금 전수조사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시설 관련해서는 신천지 쪽에서 밝히지 않은 시설들이 좀 있었다는 게 우리가 취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는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자체 폐쇄했다는 곳 둘러봤더니 폐쇄가 안 된 곳도 있었고요. 실은 명단에 누락된 시설도 저희가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제 폐쇄 행정명령 발동하셨잖아요. 그 뒤로 실은 어제도 실은 시민들 제보로 의해서 9곳 또 추가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에 초반에 대응해서 신천지가 자체 폐쇄했다 그리고 방역했다 하면서 이것을 좀 두고 보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여론은 근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시일들이 하루 이틀 가면서 그런 여론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확인된 곳들이 있었고 폐쇄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서도 실은 밝혀졌잖아요. 처음에 12명이라고 신천지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구나 청도 다녀온 분들 전수조사를 했더니 여기에서 거의 한 5배 정도 55명 정도가 다녀온 사실이 물론 16일을 전후해서라고 이제 물어서라고 이제 광주시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애초에 초반 단계에서 신천지의 말만 믿고 광주시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가의 문제에서 소극적이었다, 미흡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라는 조직이 사실은 이 뭐 명단이든 시설이든 조금 뭘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비밀주의 같은 게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도 아마 이거 좀 감당하시기에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을 오래 하다 보면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따져서 시급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2월 21일 날 신천지직으로부터 12사람의 명단을 받지 않고 무슨 우리 시내에 몇 개의 시설이 있느냐 이거 폐쇄 조치하고 딱지 붙들어 다니면서 2, 3일을 보내버렸으면 이 확산이 얼마나 됐을지 알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7명으로 그 차단을 막았지만 초기에 이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강제 명령하고 강제 폐쇄했던 것은 어찌 됐느냐. 그런데 대부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월 21일 날 당일날 우리는 신천지가 자진해서 91곳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소독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급한 불을 끄고 5개 구청하고 강주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통제가 덜 된 곳이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다른 곳이 나왔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려서 현재 112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는 매우 은밀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강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 폐쇄 행정명령 결국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어떠십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제보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씩 늘려가고 있고 이거는 언제까지 하냐 하면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3월 11일까지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복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3월 11일이 지나면 2월 16일 날 예배에 다녀왔던 분들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접촉했지만 확진이 안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죠. 예, 예.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신천지를 포함해서 또 아닌 분들까지 예. 이런 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 확진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GPS랄지 안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이랄지 CCTV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접촉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접촉자를 찾아내면 전문가인 여각조사팀에서 이제 증상 같은 것을 보고 당시에 만날 때 마스크는 썼느냐 이런 주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바로 검체를 해서 검사해야 될 사람. 그렇지 않고 증상도 없고 그렇게 접촉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다 생각하면 그분들은 자가격리 시켜서 14일 동안 매일 2차례씩 저희가 증상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다시 이 검체해가지고 검사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 보도된 거 보면 이 자가격리 기간에 어디 뭐 여행 갔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광주는 그런 상황 없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밖에 돌아다녀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경찰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고 사법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코로나 3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개정이 돼가지고 전에는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중하게 처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이제 격리 통지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걸. 네. 교수님, 이제 물론 자가격리 대상자 이렇게 잘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경기도 시흥 사례인데 완치돼 가지고 퇴원한 확진자가 다시 양성으로 확진이 됐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치료가 안 됐던 걸까요? 아니면 다시 감염이 된 걸까요? 이제 일단은 난감한 환자죠. 난감한 환자인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재발됐을 수도 있겠고 네. 또는 재감염도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 근데 이 환자는 시흥 환자는 이제 73세 아마 여성 환자였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22일에 퇴원했다가 27일에 증상이 나온 환자입니다. 5일 만에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재감염으로 보기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원 시에 보통 지금 기준상은 증상이 없어지고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지 퇴원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이 바이러스가 아주 조그만 양으로 상태 아마 몸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 상태로 이제 퇴원했다가 이제 이런 사례들은 중국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퇴원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또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감염 문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럼 코로나를 걸린 다음에 몇 개월까지 내가 그 면역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어떤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 연구들은 있는데 과연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까지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아직은 우리는 어떤 해답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백신이 나왔다든가 치료제가 나왔다든가 뭐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치료제로 준비하는 것도 이제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이즈 치료제, 그다음에 에볼라 치료제, 또 이전에 이제 신종플루에 썼던 그런 치료제나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임상 시험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제들의 결과가 아마 이제 여름 이전에는 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아직은 획기적인 어떤 증상을 경감시켰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형태의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은 결국은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백신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성이 증명돼야 됩니다. 일반 치료약과는 달리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부터 임상 시험 1상, 2상, 상상을 다 맞추려고 하면 2, 3년 정도는 최소 이제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뭐 이틀 전에 미국 당국에서는 아주 더 긍정적인 또 레포트를 했긴 했습니다.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까지는 아마 상용화된 백신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가 긍정적이라고요. 이거 정말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말이죠. 이제 이 코로나19가 안 걸려야 할 텐데 그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파트 안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감염됐다. 네. 이렇게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코로나19는 이제 전파 경로가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튀는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침이 대략 한 2m 정도 간다고 합니다. 대략 3,000개 정도의 미세한 침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안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내가 2m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 감염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또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환자가 마스크를 안 하고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위험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염 경로는 그 비말이 땅에 떨어지거나 물체에 떨어지거나 어떤 면에 떨어졌을 때 오염된 상태의 비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손으로 만져서 이 씻지 않는 손으로 내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면 또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손 씻기를 그만큼 강조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마스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많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마스크 써봐서 다 아실 겁니다. 마스크 일회용으로 안 쓰고 내가 하루 종일 쓰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하루에 많이 얼굴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지.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은 평상시 손을 지속적으로 씻으면서 마스크를 써야지 또 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감염을 정말 예방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 보건당국이랑 계속 하는 얘기가 모여서 큰 행사 하지 말아라. 여러 사람 모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거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 이 부분은 어떻게 종교 행사나 이쪽 부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신천지의 경우에
모든 명단을 받아서 다 전수조사했고, 두 번째는 각종 시설은 폐쇄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신천지의 경우에는 지금 3월 11일까지는 일체 예배를 못 보도록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경찰하고 신천지가 이제 교회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교회의 신도가 약 한 2만 6천 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16일 날 대구에서 예배를 보고 그 이후에 만약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면 이게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확인을 해보니까 2월 17일부터는 일체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안 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지금 예배를 못 보도록 금지를 시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강주시,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나 집회, 그리고 또 우리의 장소를 빌려서 하는 모든 집회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계에 신천지를 뺀 종교계 예배나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 집회하는 것은 거기가 감염이 됐다는 무슨 그런 증거가 없으면 이게 강제로 금지시키기가 법 해석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5대 종단에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13번째 그 확진자가 3월 1일 날 양림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13번째가 아니죠. 오늘 나온 게 13번째고. 예. 12번째, 11번째, 10번째입니다. 이 세 분. 그러니까 아들, 어머니, 애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게 집단 감염되는 게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드라이브 이게 스루라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편리하게 차를 타고 와서 진료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 양성으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틀을 운영을 했는데 한 300명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는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 차단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걸리는 부분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학원을 가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잠시 전에 우리 9시 보도에도 뉴스 보도에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는 3월 23일까지 연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원이 강주에 이제 교육청에 따르면 한 4,747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문을 열어버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강주교육청에 확인을 했는데 3월 3일까지는 휴원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문을 열지 않더라도 봉급도 줘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자칫하면 환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 2주가 확산되느냐 마느냐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좀 그런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학원 이쪽도 시나 교육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 이제 강제를 하려면 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가 오염됐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든지 거기에 이제 출입을 하게 되면 오염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 해석상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강제 조치 들어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죠. 그냥 뭐 많은. 근데 만약에 많은 군데서 문을 연다면 법적 검토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입장입니다. 몸이 좀 잘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들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기자, 지금 대학도 개학을 연기 중이긴 한데 지금 유학생들 부분이 지금 많이 걱정이 되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유학생들이 광주 전남 22개 대학에 수로 따져보니까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약
1,200명 정도 되고요. 입국 예정인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실은 저희는 유학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인데 유학생들은 실은 한국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전남대에서도 3명의 학생이 오면은 버스를 보내서 인천공항에서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아예 안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가 버스를 보내서 이 학생들을 바로 학교로 와서 기숙사에 바로 2주간 그러니까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정도의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시장님, 55분 토론 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하시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풍수해랄지 각종 다른 재난은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지만 감염병의 경우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 2주가 고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 나가시면 꼭 손 씻기, 마스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감염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대구를 80년 5월 광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립돼서 그만큼 외로울 거라는 겁니다. 그 대구에 광주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광주가 40년 전 80년 5월의 광주에 손을 뻗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